김 부장은 본래 남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길러진 북한의 난파공작원이었다. 어릴 적 사회체육단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강제로 군에 끌려갔고 그 지옥 같은 훈련소에서 그에게는 이름조차 없었다. 그저 73번, 사람이 아니라 번호로 불리는 존재였다. 그런 곳에서 그는 라이벌이자 평생 단 하나뿐인 친구를 만났다. 66번이라 불리던 아이였다. 그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죽음 같은 훈련을 함께 버텨낸 의형제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그렇게 둘은 고통스러운 3년의 시간을 서로 의지하며 버텨냈고 마침내 첫 실전에 투입되던 날 작전에 들어가기 직전 둘은 약속했다. 죽더라도 서로를 영원히 잊지 말자고. 하지만 그 첫 작전은 시작부터 나만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투입된 동료들은 그 자리에서 전멸했고 73번 역시 죽을 위기에 몰렸다. 바로 그 순간 66번이 대신 총을 맞고 쓰러졌다. 하지만 진짜 잔인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북한은 정보가 셀 것을 우려해 살아남은 73번에게 자결을 명령했다. 친구를 잃은 것도 모자라 너 역시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명령이었다. 그런데 죽어가던 66번은 마지막 숨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만큼은 반드시 살아남으라고. 그 한마디 때문에 73번은 자결을 거부하고 대신 나만의 포로가 되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죽은 친구의 번호인 66을 자기 이름처럼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인질이 되어 남한으로 끌려온 73번. 남한 역시 그가 궁금했다. 3년 넘게 공작 훈련만 받은 인간이라면 대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남한은 자신들의 에이스 한 명과 그를 맞붙여 보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박진철이었다. 훗날 김 부장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인물. 하지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대화가 아니라 주먹으로 시작되었다. 둘은 싸웠고 아무리 싸워도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결국 남한 역시 그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뜻밖의 제안을 건넸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라고. 그건 73번이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따뜻함이었다. 평생 번호로만 불리던 사람에게 평범하게 살라는 그 말은 너무나도 낯선 온기였을 것이다. 그는 그 온기에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남한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한은 다시 하나의 제안을 던졌다. 이번에는 반대로 북파공작팀에 들어가라는 것이었다. 자신을 버린 북한에 복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그 임무를 해낸다면 완전한 남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말은 이번에도 똑같았다. 그 임무의 끝에도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한은 애초부터 그의 존재 자체를 꺼림칙하게 여기고 있었고 임무가 끝나자 그를 폐기 처분하려 들었다. 분노가 폭발한 김 부장은 함께 온 북파공작팀을 그대로 쓸어버렸고 이번에는 반대로 북한의 인질로 붙잡히게 되었다. 북한은 남한의 계획을 불라며 그를 수도 없이 고문했다. 그쯤 되자 그도 깨닫게 되었다.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자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무너진 그 순간 그는 옛 상관과 다시 마주쳤다. 2년 전 자신에게 자결하라 명령했던 바로 그 상관이었다. 김 부장은 그에게 따져 물었다. 대체 왜 우리를 버렸느냐고. 하지만 그 상관은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다. 위에서 까라면 까야 하는 것이 군인의 인생 아니냐며 이제 북한에서 자유롭게 쉬라는 말만 남겼다. 하지만 믿을 구석 하나 없는 사람에게 자유란 결국 또 다른 이름의 외로움일 뿐이었다. 어떻게 쉬어야 할지도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몰랐다.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그때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림유진. 그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평생 혼자였던 사람에게 드디어 소중한 사람이 생긴 것이었다. 하지만 이 남자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북한의 상관은 그에게 새 임무를 던지며 협박했다. 이 임무를 받지 않으면 림유진을 죽이겠다고. 그런데 이번 임무의 대상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 바로 북한 수령의 첫째 아들, 그를 암살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리하여 김 부장은 표적이 휴가를 떠난 곳 중국 하얼빈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예전 자신을 테스트했던 박진철과 다시 마주쳤고 또 한 명 성한수라는 인물도 만나게 되었다. 셋이 이야기를 나눠보니 목적은 모두 같았다. 전부 수령의 첫째 아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목적이 같다고 해서 그들을 곱게 볼 수는 없었다. 어쨌든 그들은 자신을 버린 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필 표적 쪽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노린다는 사실을 눈치채버렸고 보안은 한층 강화되었다. 혼자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상황. 결국 김 부장은 박진철, 성한수와 잠시 손을 잡기로 했다. 바깥 경호는 두 사람에게 맡기고 그는 표적이 묵는 VIP룸으로 몰래 침입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 림유진을 발견했다. 게다가 림유진은 그가 이곳에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전부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충격적인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림유진은 처음부터 김 부장에게 접근하기 위해 보내진 스파이였다.
쿠데타를 노리던 북한의 리응령이라는 인물이 남한에서 살아 돌아온 이 남자를 자신의 카드로 써먹으려 했고 그를 길들이기 위해 림유진을 곁에 붙여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었다. 림유진은 사실 수령 첫째 아들 쪽에서 정보를 캐기 위해 심어둔 이중 스파이이기도 했다. 결국 리응령의 계획은 그 자리에서 통째로 들통난 셈이었다. 또다시 반복되는 배신 앞에서 김 부장은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인생은 결국 행복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단 하나 거짓이 아닌 것이 있었다. 림유진이 임무로 접근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심으로 김 부장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쓸모가 없어진 림유진을 그곳 보안팀의 실력자 백단열이 죽이려 했다. 김 부장은 배신을 당했음에도 그녀의 사랑만큼은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림유진을 구하기 위해 나섰고 마침 성한수까지 가세했다. 하지만 백단열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덤벼도 쉽게 쓰러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한 괴물이었다. 승부가 팽팽하게 이어지던 그 순간 림유진이 직접 총을 들어 백단열을 쏴 쓰러뜨렸다.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중국 공항까지 들이닥쳤다. 성한수와 박진철 그리고 김 부장과 림유진은 가까스로 그곳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였다. 갈 곳이 없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한수는 두 사람을 한 조직으로 데려갔다. 돈이든 신분이든 국적이든 무엇이든 세탁해준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직 천해천. 그리고 그곳의 대장이 바로 조평견이었다. 조평견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신분 세탁은 기본이고 남한 쪽에도 강력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남한에 거의 명령하듯 통보했다. 김 부장을 받아들이라고. 마침 남한은 백두산이라는 정예 북파공 작조를 꾸리고 있었고 조평견은 그곳에 김 부장을 꽂아 넣었다. 덕분에 김 부장은 다시 남한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림유진은 그때 함께 내려가지 못했고 결국 김 부장과 성한수, 박진철만이 남한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김 부장은 백두산 소속 특수요원으로 10년 동안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고 단 하나의 임무도 실패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림유진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다. 천에 아무리 연락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알려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이제 재회를 거의 포기하려던 무렵 김 부장은 우연히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시계를 고치러 시계방에 갔을 때였다. 어떤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던 림유진의 사진을 보더니 수진이라는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김 부장은 그 수진이라는 여자를 직접 찾아갔다. 그런데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분명 림유진이었다. 너무 그리웠던 탓에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같은 한국에 있었으면서 왜 그동안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는가? 림유진은 말했다. 자신이 곁에 있으면 그에게 피해만 끼칠 것 같았다고. 짐이 될까봐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다고. 어쨌든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김 부장은 두 번 다시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둘의 사랑은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백두산 요원은 신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고 민간인과 접촉하는 것 역시 금지였다. 백두산 측은 림유진 때문에 김 부장이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결국 그를 서해의 외딴 섬으로 무기한 파견 보내버렸다. 다시 떨어지는 것은 고독했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예전보다는 버틸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평견에게서 연락이 왔다. 림유진이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낳다가 림유진은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이제야 겨우 다시 만났는데 그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림유진은 마지막으로 하나의 유언을 남겼다. 이 아이의 이름은 김민지이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달라고. 남은 생은 그저 민지의 아빠로 살아달라고. 그 순간 김 부장은 결심했다. 군인으로서의 삶도 백두산 특수요원이라는 굴레도 전부 벗어던지겠다고. 그는 상관을 위협하면서까지 전역을 요구했고 그러자 백두산은 전역의 조건으로 마지막 임무 하나를 내걸었다. 북한으로 회담을 가던 대통령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으니 백두산 인원으로 팀을 꾸려 12시간 안에 그 대통령을 데려오라는 것이었다. 그 임무를 완수하면 전역시켜주겠다고 했다. 김 부장은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북한에 직접 잠입해 최고위원장을 인질로 잡고 그를 대통령과 맞교환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도 조평견의 도움을 받아 김 부장은 위원장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고 임진강에서 무사히 대통령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직감했다. 이대로 남한으로 돌아가면 저들은 절대 자신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김 부장은 그대로 도망쳐버렸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친 살인병기는 세월이 흐른 뒤 돈도 백도 없는 평범한 홀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딸 김민지뿐이었고 김 부장은 딸과 단둘이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일상은 한순간에 박살나고 말았다. 발단은 민지가 같은 학교 친구 해리와 다투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하필 해리의 아버지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지역 정치권에 줄을 댄 거물, 주강건설의 회장 주강찬이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측에선 민지를 가해자로 해리를 피해자인 쪽으로 이야기했다. 김 부장은 자존심이고 뭐고 전부 내려놓고 주강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에서 무능한 것은 죄라는 말, 돈도 없이 아이를 낳는 것은 육아가 아니라 번식이라는 말,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을 들으면서도 그는 참았다. 오직 딸 하나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 딸은 그런 무능한 아빠가 원망스러웠던 듯했다. 줄도 백도 없이 태어난 자기 처지가 불쌍하다며 민지는 아빠에게 쏘아붙였다. 이럴 거면 왜 낳았냐고. 그 한마디에 김 부장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리고 민지는 자신을 찾지 말라는 말과 함께 친구 해령인에서 지내겠다며 집을 나갔다. 김 부장은 딸이 돌아올 것이라 믿고 밤늦게까지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민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불안해진 김 부장은 먼저 해령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민지와 함께 있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런 적 없다는 말뿐이었다. 김 부장은 직접 민지를 찾아 나섰고 그러다 사람이 잔뜩 몰린 어느 길목에서 핏자국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해리가 하고 다니던 머리띠가 떨어져 있었다. 그렇다면 해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그는 곧장 해리를 찾아가 민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해리 역시 모른다고 했다. 다만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신들이 KK 크루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고 그 크루에 헤드를 만나야 민지를 데려간 사람과 연락이 닿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리하여 김 부장은 KK 크루의 헤드 오민철을 찾아갔다. 그곳에 있던 놈들은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김 부장은 오민철까지 붙잡아 족쳤다. 민지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오민철 역시 모른다고 답했다. 자신도 필요할 때마다 텔레그램으로 초대받아 지시만 받는 처지라 먼저 연락할 방법조차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민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에는 민지를 어떤 배에 태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메시지에는 죽은 것을 확인했다는 말이 남아 있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김 부장은 이성을 잃었다. 딸이 죽었다는 생각, 자신이 지키지 못해 죽었다는 자책,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하필 그 순간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들이닥쳤고 김 부장은 그대로 경찰서에 잡혀갔다. 경찰서에서 그의 신원을 조회했지만 무언가에 막혀 정보가 제대로 뜨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름도 신분도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김 부장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딸이 죽었다는 생각으로 가득했고 주변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바로 그때 김 부장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딸 민지에게서 온 전화였다. 무조건 받아야 했다. 그 생각 하나로 김 부장은 경찰서 안에 있던 조폭과 경찰들을 순식간에 기절시키고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통화는 끊겼고 다시 걸어보니 이번에는 아예 꺼져 있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생겼다.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다. 김 부장은 곧장 옛 동료 성한수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딸이 납치당했고 그놈들을 추적하려면 벙커가 필요하며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조회했으니 곧 국가특수임무국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그렇게 두 사람은 벙커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국가특수임무국에 강국철이 도착했지만 그는 어렵지 않게 제압되었다. 김 부장과 성한수는 태권도장 차량으로 향했다. 그 차 안에 벙커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그 벙커에서 딸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있던 위치를 추적했다. 그곳은 마북고등학교였는데 하필 그날은 경기 남부 4개 크루가 통합회의를 하는 날이었다. 김 부장은 그곳에 모인 수십 명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리더처럼 보이는 놈의 주머니에 민지의 휴대폰이 보였다. 그놈이 바로 4개 크루의 통합 헤드 신성호였다. 그 핸드폰을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신성호는 어제 그 여자애를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부장은 이놈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확신했고 그대로 신성호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두들겨 팼다. 하지만 막상 다 패고 나서야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신성호는 민지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었다. 그는 그저 대포폰 장사를 하는 놈이었고 그 핸드폰 배경화면에 있는 여자애가 예뻐 보여 궁금한 마음에 폰을 열어보다가 실수로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김 부장은 또 하나의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지와 혜령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본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베프라고 하기엔 어딘가 이상했다. 혜령은 민지에게 늘 돈을 빌리고 있었고 사실상 민지가 셔틀처럼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김 부장은 깨달았다. 자신이 딸에게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을, 딸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늘 자신 앞에서 괜찮은 척하던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김 부장은 자기 자신을 자책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는 다시 신성호에게 이 폰을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고 신성호는 어떤 노숙자에게 샀다고 답했다. 김 부장은 곧장 그 노숙자를 찾아갔다. 노숙자는 누군가 차에서 내려
핸드폰과 지갑을 버리고 갔고 자신은 그것을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다시 벙커로 돌아가 그 일대의 CCTV를 전부 확인했다. 노숙자가 폰을 주었다는 시간대에 맞춰 확인하자 화면에 한 남자가 찍혔다. 정과 이범 김상만이었다. 그 차량을 조회하자 마침내 민지가 있는 곳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때 또다시 강국철이 도착했고 김 부장은 성한수에게 강국철을 막아달라 부탁한 뒤 자신은 그 주소로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도착한 곳에는 흰색 BMW가 있었다. 김 부장은 땅에 떨어진 핏자국을 따라갔고 그 핏자국은 어느 컨테이너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깡패 같은 놈들이 있었고 CCTV에서 보았던 김상만도 있었다. 김 부장이 그놈들을 패기 시작하자 그놈들이 갑자기 물었다. 주강건설 주강찬이 보냈느냐고. 그 말을 듣고서야 김 부장은 이 일이 주강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 부장은 그놈들에게서 딸의 시체가 냉동창고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정황을 들어보니 그들은 주 회장에게 시체를 일본에 넘겼다고 거짓말을 해두고 실제로는 따로 빼돌려 냉동창고에 얼려둔 상태였다. 김 부장은 냉동창고의 위치를 알아내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냉동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민지는 없었다. 대신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벽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딱 봐도 민지의 글씨였다. 그제야 김 부장은 알아차렸다. 민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안도감이 밀려왔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딸을 찾아야 했다. 김 부장이 다급히 주변을 살피자 저 멀리 차도 쪽으로 넘어가는 교복 입은 여자아이가 보였다. 딱 봐도 민지였다. 김 부장은 서둘러 뒤쫓았지만 한 발 늦었다. 차도에 올라섰을 때 민지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때 마침 성한수가 오토바이를 몰고 도착했고 김 부장이 딸이 살아있다고 말하자 성한수는 이렇게 추리했다. 특수임무국이 자신들을 찾기 위해 주변 CCTV를 뒤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들보다 먼저 민지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특수임무국을 쫓으면 민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실제로 특수임무국을 미행하자 어느 대저택이 나타났다. 민지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 고민하던 순간 특수임무국의 한 요원이 저택 뒤편에서 민지를 그곳에서 빼내어 차에 태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 김 부장은 들키지 않게 근처 차에 몰래 올라타 잠복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수임무국 놈들이 그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저택에서 어느 정도 멀어졌을 때 김 부장은 움직였다. 차 안에 있던 놈들을 하나씩 제압하고 차를 통째로 빼앗은 그는 무전기에 대고 강국철에게 경고했다. 자신의 딸이 거기 타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자 강국철은 딸을 되찾고 싶다면 특수임무국 본부로 직접 찾아오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 강국철의 차 밑에는 성한수가 이미 몰래 매달려 있었고 김 부장은 그것을 믿고 어느 정도 안심한 채 본부로 향했다. 본부로 향하며 박진철에게도 상황을 대충 설명한 뒤 이곳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특수임무국 본부에 도착했을 때 민지와 성한수는 이미 수많은 요원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완전한 위기였다. 그때 김 부장은 그곳의 차관을 인질로 잡아 시간을 벌었다. 박진철이 올 때까지 버텨야 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박진철이 대포 같은 장비로 벽을 뚫고 진입했고 김 부장 일행은 그 구멍을 통해 탈출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강국철이 차관을 직접 총으로 쏴 죽여버렸다. 인질의 가치를 스스로 없애버린 것이다. 그만큼 강국철은 독한 인물이었다. 결국 김 부장 일행은 그들과 정면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었다. 상대는 상위 5% 안에 드는 정예 요원들이었지만 김 부장과 성한수, 박진철 이 세 사람의 상대는 되지 못했다. 그들은 강국철에게서 차키를 빼앗아 민지를 데리고 국가특수임무국 본부를 빠져나왔다. 탈출에 성공한 뒤 김 부장은 마침내 민지를 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주강건설 쪽에서 움직였다. 주강건설의 입장에서 민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어야 했기에 민지가 멀쩡히 살아있다면 그동안의 거짓과 범행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시 민지를 납치하기 위해 그렇게 주강건설은 김 부장 일행을 쫓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뒤에서 트럭으로 차를 밀어붙여 차를 통째로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가둬버렸다. 그리고 그 안으로 수면가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김 부장은 숨을 참고 상대가 다가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1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는 그 순간 김 부장은 다가온 놈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방독면을 빼앗았다. 그리고 차를 후진시켜 트럭에서 그대로 탈출했다. 그런데 성한수와 박진철은 어느새 그 트럭 안에 남아있었다. 트럭 안에는 주강건설 지부기획팀의 남 실장이라는 인물도 있었다. 꽤 강한 상대였지만 그 역시 성한수와 박진철을 막을 수는 없었고 두 사람은 그곳의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이제 김 부장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였다. 이 모든 일의 원흉 주강건설 회장 주강찬을 직접 찾아가는 것. 트럭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주강건설 회장이자 해리의 아버지인 주강찬이 있었다. 김 부장은
주변 보디가드들을 모두 정리한 뒤 주강창까지 그대로 박살내버렸다. 그리고 천해천해 조평견에게 연락해 주강건설을 통째로 해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주강건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민지가 깨어났다. 그리고 성한수와 박진철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듣게 되었다. 그제야 민지는 아빠에게 진심으로 반성했다. 자신이 그동안 아빠에게 너무 못나게 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주강건설과의 사건이 끝난 뒤 김 부장은 다시는 민지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김 부장과 민지는 또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 사건을 겪은 후 김 부장은 더 이상 딸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천해천해 조평견에게서 한 회사를 소개받게 된다. 조평견이 소개해준 회사의 이름은 백호인력이라는 곳이었다. 이곳은 한마디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곳이었다. 경호든 뒤처리든 사람을 찾는 일이든 의뢰만 들어오면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았다. 그런 백호인력의 방식은 김 부장의 신념과는 결코 맞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민지를 위해서 일단 백호인력에 들어가고자 했다. 입사를 위해서는 한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바로 백호인력의 소장 이도규와의 싸움이었다. 적합한 인재인지를 시험하는 자리였다. 이도규는 김 부장의 실력을 보고 단번에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곧장 그를 부장 자리에 앉혔다. 입사 후 김 부장이 처음 맡게 된 의뢰는 전직 경제부총리 안선효가 의뢰한 사건이었다. 자신의 외동 손녀가 실종됐으니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손녀의 이름은 안다영으로 현재 고등학생이고 사라진 지는 한 달쯤 됐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실종된 손녀가 부모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온다는 것이었다. 잘 지낸다, 괜찮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정작 전화를 걸면 절대 받지 않았고 오직 문자로만 연락이 왔다. 구린내가 나는 건 분명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안다영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위장교사가 되어 잠입했다. 그런데 이 학교의 학생들은 선생으로 위장한 김 부장을 보자마자 대놓고 시비를 걸고 난리도 아니었다. 선생을 선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딱 봐도 학교가 막장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김 부장은 그 학생들을 전부 다 패버리며 기강을 잡았다. 기강을 확실히 잡은 뒤 김 부장은 아이들에게 안다영에 대해 물었다. 돌아온 정보는 이러했다. 안다영은 이 학교 강준성이라는 선배의 여자친구인데 이 강준성이 굉장히 극악무도한 데다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어쨌든 김 부장은 그 아이들을 앞세워 강준성을 찾아갔다. 그런데 김 부장이 도착했을 때 강준성은 이미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다. 강준성이 사채를 쓴 것으로 보였고 그들은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강준성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찾고 있던 안다영도 함께 있었다. 강준성이 누구에게 위협을 받든 김 부장에겐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안다영만 데리고 나가려 했다. 그렇게 데리고 나오는 길에 안다영이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고. 그건 다름 아닌 가족이라고. 자신은 가족을 증오한다고 했다. 김 부장은 안다영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 하였다. 자신은 받은 의뢰는 그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 뿐이었으니까. 다만 그러면서도 한마디는 덧붙였다. 이제 그만 부모 속 썩이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고. 얼마 전 그 누구보다 절절하게 자식을 잃을 뻔했던 사람이었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안다영을 무사히 부모에게 데려갔을 때 김 부장은 무언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꼈다. 우선 단순한 가출 사건치고 의뢰비가 지나치게 많았다. 게다가 그 부모는 평범한 청소년 가출인데도 비밀 유지를 그토록 강조했다. 아무래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부장은 학교 아이들에게서 또 다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안다영이 또 다시 가출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자기 엄마의 귀를 물어뜯고 도망쳤다고 했다. 백호인력의 의뢰와는 이미 끝난 상관없는 일이었고 이 이상 참견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김 부장 그 역시 딸을 둔 아버지였기에 괜히 마음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백호인력의 이도규는 이 이상 나서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김 부장은 임무와는 별개로 독단적으로 그 구린내의 정체를 직접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안다영이 갈 만한 곳이 강준성의 집이라 생각하여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그런데 집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안다영이 다시 다녀간 흔적, 저항한 흔적, 그리고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간 듯한 흔적까지 남아있었고 방에 남아있던 안다영의 휴대폰에 깔려있는 커플 앱으로 강준성과 위치를 공유한 기록이 남아있었기에 그 덕분에 강준성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김 부장은 곧장 그를 찾아가 안다영에 대해 캐물었다. 드러난 진실은 추악했다. 강준성은 사채 쓴 빚 때문에 안다영을 이용해 그녀의 가족을 협박하고 몸값을 뜯어내려 했다. 그리고 자신이 빚을 진 사채업자들에게 안다영을 인신매매로 넘겨버린 것이다. 그것도 일본 야쿠자에게 팔아넘기는 거래였다. 김 부장은 곧장 안다영이
끌려간 곳으로 향했다. 도착해보니 그곳은 야쿠자들에게 안다영을 막 넘기려던 현장이었다. 김 부장은 그 야쿠자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최종 보스로 보이는 놈과 맞붙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상대한 그 누구보다 꽤나 강한 놈이었지만 결국 이놈마저 제압해내며 그렇게 김 부장은 무사히 안다영을 구출해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김 부장이 회사의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소장 이도규의 심기를 건드렸고 결국 두 사람은 정면으로 맞붙게 된다. 이도규는 김 부장을 몰아붙이며 말했다. 이 바닥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돈뿐이니 사연이나 감성 따위에 휘둘리지 말라고. 돈이 곧 신념이라 믿는 자와 신념을 위해 돈을 버린 자, 두 사람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안다영이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모두가 들으라는 듯 충격적인 사실을 외쳤다. 자신의 할아버지 안선효가 자신의 엄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안선효가 차기 당대표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을 무렵 그의 복잡한 여자 문제가 그만 대중에게 알려지고 말았다.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고 안선효는 이 사태를 잠재울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에게는 여러 명의 내연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안다영의 엄마였다. 그래서 안선효는 안다영의 엄마를 자신의 아들과 위장 결혼시키기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녀는 더 이상 내연녀가 아니라 예비 며느리가 되는 셈이니 그동안 둘이 함께 다닌 것도 그저 집안 사람으로서 그랬던 거라고 둘러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안다영의 엄마는 이 결혼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안선효는 그녀의 부모에게까지 해를 가하기 시작했기에 결국 그렇게 협박에 시달린 끝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위장 결혼을 받아들이고 말았고, 그리고 결혼한 뒤로도 안선효에게 평생을 놀이개처럼 이용당한 것이었다. 위기에 몰린 안선효는 이도규에게 제안을 했다. 위약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김 부장 일행을 정리하고 자신이 하는 일만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러고는 일이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며 자신의 손녀인 안다영마저 죽이려 들었다. 그걸 김 부장이 몸으로 막아섰다. 그러다 보니 김 부장은 또다시 이도규와 대립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안다영의 엄마가 안선효를 칼로 찔러버린 것이다. 그런 안선효가 이제는 자신의 딸까지 죽이려 드니 그녀는 더는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일로 인해 안선효는 식물인간이 되었고 그렇게 이 사건은 여차저차 마무리되며 나름의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안선효 전직 경제부총리 사건이 마무리된 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민지가 늦은 시간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다. 학교에서 영화 동아리에 들었다며 한 남자 선배와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선배의 이름은 정태양, 영화 동아리의 부장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김 부장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민지가 이 늦은 시간에 낯선 남자와 단둘이 데이트라니.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세상 모든 남자를 쉽게 믿을 수 없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기에 결국 김 부장은 그 남자애가 과연 괜찮은 녀석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켜보다 보니 한 가지는 분명했다. 민지가 저 남자애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김 부장도 알고 있었다. 민지도 이제 다 컸고 언젠가는 딸을 떠나보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자식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억압할 수는 없었기에 그래서 그는 이 관계를 한번 받아들여 보기로 마음먹는다. 그래서 김 부장은 두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민지를 먼저 집에 데려다 준 뒤 그 남자애를 바래다주며 한마디 하려 했다. 앞으로 우리 딸에게 잘하라는 아버지로서의 당부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놈은 평범한 남학생이 아니었다. 단 둘이 있게 되자 정태양은 김 부장에게 말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옆에서 트럭 한 대가 김 부장이 탄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렇게 김 부장은 납치를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일부러 기절한 척하며 놈들의 본부까지 순순히 끌려가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김 부장은 곧장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곳에 있는 수십 명에 이르는 놈들을 하나둘 제압해 나갔고 어느 정도 정리한 뒤 김 부장은 자신을 이곳으로 유인한 그 정태양이라는 남자애를 붙잡고 물었다. 대체 누가 보낸 거냐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이곳은 예사로운 곳이 아니었다. 바로 벌바위라고 불리는 북한 최대의 정치범 수용소였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20년 전에 김 부장이 사랑했던 림유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를 죽이려 했던 림유진의 상관 성한수와 둘이 함께 덤벼도 쩔쩔맬 만큼 강했던 바로 그 백단열이었다. 알고 보니 백단열이 이 모든 일을 꾸민 이유는 그저 김 부장에 대한 복수였다. 오래전 김 부장에게 당했던 그 일을 그는 무려 20년이 넘도록 잊지 않고 이 순간을 준비해온 것이다. 그제야 김 부장은 모든 걸 깨달을 수 있었다. 민지에게 접근했던 정태양은 사실 백단열의 양아들이었고 처음부터 김 부장을 이곳으로 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지에게 접근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백단열은 한 가지 더 소름 끼치는 말을 덧붙였다. 김 부장뿐 아니라 민지까지 죽여버리겠다고. 딸까지 위협받게 되자 김 부장은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 민지에게 향하고자 했다. 한시라도 빨리 민지에게 닥칠 위험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곳을 벗어나려던 도중 김 부장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바로 인민군들에게 둘러싸여 한 여자가 인질로 붙잡혀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여자는 분명 아이를 낳다 죽었다던 자신의 아내 리뮤진이었다. 김 부장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뒤엉켰다. 분명 조평견에게서 전달해 듣기론 민지를 낳다가 죽었다 했는데 어째서 왜 그녀는 또 여기 있는 것인지, 순간 김 부장은 자신을 또 속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조평견도 자신이 알던 것과는 다르게 이들과 한패였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속여가며 자신과 민지의 곁을 떠나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왜 지금 이곳에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원망과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런데 그녀는 혀가 잘렸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이 광경을 본 순간 바로 백단열을 찾아가 반드시 그놈을 죽여야겠다는 마음만 남았다. 김 부장은 일단 그녀를 부축하며 함께 그곳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런데 가까이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김 부장은 알아챌 수 있었다. 이 여자는 리뮤진으로 변장시킨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백단열이 김 부장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한 잔인한 연극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또 다시 김 부장은 딸에게 향하고자 했던 계획을 백단열에게 찾아가고자 바꾸었다. 리뮤진으로 변장한 그 여자를 잠시 안전한 곳에 숨겨둔 뒤 인민군 무리들을 해치며 백단열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갔다. 백단열을 찾아가는 길에 김 부장은 백단열의 양아들인 정태양과 다시 마주쳤다. 분명 정태양을 죽여 없앨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태양을 죽이려던 그 순간 김 부장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다. 저 남자애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던 민지의 얼굴이었다. 이 녀석의 정체가 사실 이런 놈이었다는 걸 민지가 알게 된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슬퍼할까. 하지만 이놈을 자신이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슬플 거라 생각했고, 그 생각 때문에 김 부장은 끝내 정태양을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다시 백단열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백단열이 풀어놓은 놈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 김 부장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바로 그때 박진철이 김 부장을 돕고자 이곳에 나타났다. 박진철에게 그 수많은 놈들을 맡긴 뒤 김 부장은 마침내 백단열과 마주하기 위해 나아갔고, 그렇게 백단열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 부장이 숨겨두었던 리뮤진으로 위장한 그 여자는 어느새 다시 백단열에게 붙잡혀 있었고, 백단열은 김 부장이 보는 바로 앞에서 그녀의 머리에 총을 쏴 죽여버렸다. 그리고 백단열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리뮤진을 죽인 것처럼 딸도 죽일 수 있다고. 현재 민지를 인질로 잡고 있으며 심지어 민지를 케어하고 있던 동료 성한수까지 함께 인질로 붙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단열은 김 부장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다. 김 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딸만은 살려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김 부장은 오히려 안심했다. 왜냐하면 김 부장이 아는 성한수는 결코 이런 놈들에게 인질로 붙잡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즉 딸을 인질로 붙잡았다는 그 사진 역시 위조된 가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거짓이라고 확신한 김 부장은 백단열을 향해 그대로 달려들었다. 비록 백단열 역시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지만 결국 김 부장에 의해 백단열의 20년에 걸친 복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고, 그렇게 백단열은 김 부장에게 제압되었다. 역시나 김 부장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그가 벌바위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성한수는 줄곧 백단열 무리가 딸에게 닿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박진철의 도움으로 남은 뒤처리까지 마친 김 부장은 이번 사건 역시 무사히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벌바위에서 백단열을 제압한 뒤 김 부장은 한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백단열의 핸드폰을 이용해 북한 측에 자신이 죽었다는 가짜 보고를 꾸며둔 것이다. 그렇기에 이걸로 이제 더 이상 북한과 엮일 일은 없을 거라 여겼다. 하지만 성한수와 박진철에게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한 가지 소식을 전해 들었다. 바로 천해천의 대장 조평견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조평견은 오래전 갈 곳 없던 김 부장과 리뮤진에게 새 삶을 쥐어준 인물이었기에 이 세상에서 김 부장을 조건 없이 믿어준 몇 안 되는 사람이었기에 김 부장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그런 조평견이 세상을 떠나며 놀라운 유언 하나를 남겼다고 했다. 바로 자신이 일군 천해천 그룹의 모든 권한과 재산을 전부 김 부장에게 물려준다는 것. 즉, 김 부장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한 것이다. 문제는 이 소식을 백호인력의 소장 이도규도 들었다는 것이었다. 돈 냄새를 맡은 이도규는 곧바로 김 부장에게 슬슬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김 부장에게 주사를 놓아야 한다며 시끄럽게 굴지 말고 다들 나가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간호사 김 부장을 제거하고자 누군가 심어놓은 자객이었다. 다행히 그 낌새를 이도규와 박진철이 먼저 눈치챘고 두 사람은 병원에 심어진 자객들을 제압한 뒤 김 부장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 자객들을 제압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천해천 그룹의 사람들이 김 부장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 그들이 말하길 김 부장이 후계자가 되었으니 모시러 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단 김 부장은 그들을 따라 조평견의 장례식장으로 향했고,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조평견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를 올렸다.
천해천 측은 이제 후계자 인수인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김 부장은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다. 대체 왜 조평견이 자신을 후계자로 삼았단 말인가? 왜냐하면 조평견에게는 엄연히 아들 2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조평견은 농담처럼 만에 하나 2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김 부장에게 후계 자리를 넘기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 지금 자신에게 후계자 인수인계를 하려 한다는 것은 그 2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자신을 데려왔던 천해천 사람들에게 물었다. 조평견의 2 아들은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그 말이 나온 순간이었다. 갑자기 장례식장에 있던 다른 천해천의 중국인 무리들이 김 부장 일행을 향해 일제히 공격해 오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첫째 아들은 이미 살해당한 뒤였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인천 송도의 한 국제학교에 있다고 했다. 누군가가 이 후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조평견의 둘째 아들과 김 부장을 동시에 없애려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서둘러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조평견의 둘째 아들이 있다는 송도의 국제학교로 향하고자 했다. 그런데 장례식장을 벗어나려던 도중 누군가 그들의 차 앞을 가로막았다. 홍이춘이라는 자였다. 일찍이 조평견이 탐냈을 만큼 9인의 강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엄청난 실력자였다. 이 홍이춘을 백호인력의 소장 이도규가 도맡기로 하였고 그 덕분에 김 부장 일행은 무사히 그곳을 벗어나 조평견의 둘째 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송도의 S국제학교에 도착했고 조평견의 둘째 아들 조기관과 접선할 수 있었다. 김 부장은 조기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24시간부터 그를 호위하려 했다. 그런데 이미 일본 쪽에서도 조기관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고 김 부장은 그들을 빠르게 제압한 뒤 조기관을 데리고 도피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기관을 노리는 무리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미국에서도 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심지어 이란에서까지 전 세계의 적들이 끝도 없이 조기관을 죽이기 위해 접근해왔다. 이렇게 목숨이 계속 노려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결국 조기관은 결단을 내렸다. 천해천의 대주주들을 전부 송도로 불러 모아 천해천의 미래를 결정짓겠다고.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천해천의 대주주들이 송도로 모였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조평견에게는 2 아들 말고도 또 다른 숨겨둔 아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 자는 조태화라는 자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지껏 조기관과 김 부장의 목숨을 노린 이 모든 사태를 꾸민 장본인이 바로 이 조태화였다. 조태화는 예전부터 매우 유능한 자였다. 무능하고 방탕한 첫째 아들 조양택 그리고 후계 다툼이 싫다며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버린 둘째 아들 조기관과는 달리 그는 천해천의 경영에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심지어 능력도 있었다. 하지만 후계자 자리를 두고 조평견은 늘 조양택과 조기관만을 거론할 뿐 조태화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거기서 비롯된 배신감이 그를 폭주하게 만들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천해천을 차지하기 위해 조태화는 아버지 조평견을 살해했고 조평견의 2 아들과 김 부장까지 전부 없애기 위해 이렇게 판을 크게 벌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조태화 또한 모르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사실 조태화는 조평견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오래전 조평견과 인연이 있던 한 과학자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아이를 조평견이 거두어 기른 양아들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평견은 왜 그토록 유능한 조태화를 끝내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을까? 그건 그저 차별 때문이 아니었다. 천해천 그룹을 운영해야만 했던 조평견은 조태화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조평견을 대신하여 조태화를 어릴 적부터 길러온 한 노파가 있었다. 하지만 조태화가 어느 정도 자랐을 무렵 조평견은 그녀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사실 그 노파는 천해천 그룹의 재산을 노리고자 심어진 인물이라는 것을 말이다. 조평견은 이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그녀를 죽이고자 했지만 이미 그녀를 자신의 친부모처럼 여겼던 조태화였기에 그래서 조평견은 함부로 그녀를 조태화에게서 떼낼 수도 없었고 해를 가할 수도 없었다. 만약 조태화가 천해천을 물려받으면 그를 죽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조평견은 조태화를 후계자로 둘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조평견은 그저 자신의 양아들인 조태화를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그 노파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시간을 벌며 아들을 위험에서 떼어놓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알 리 없던 조태화는 그것을 그저 차별이라고만 여겼고 끝내 자신을 지키려던 조평견에게 칼을 겨누고 말았던 것이었다. 뒤늦게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조태화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자신을 그토록 아꼈던 아버지를 제 손으로 죽였다는 죄책감에 절망에 빠진 조태화는 둘째 형 조기관마저 끌어안고 투신하여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김 부장이 아슬아슬하게 그 둘을 붙잡아 떨어지는 것만은 막아냈다. 그러나 조태화는 자신이 그동안 해온 악행에 견디지 못하고 미리 준비해둔 칼로 스스로의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끝까지 너를 진짜 아들로 여겼을 거라는 조기관의 말을 들으며 조태화는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렇게 조태화가 생을 마감하면서 천해천의 후계 다툼은 끝이 났다. 하지만 후계 다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격렬했던 천해천 후계 다툼으로 인해 천해천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자 그 틈을 노린 중국 공산당과 또 다른 거대 세력이 개입하여 천해천의 모든 자산을
재산을 통째로 삼켜버리게 되었고 후계자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관은 여전히 그들의 새로운 표적이 되었다. 결국 김 부장 측은 조기관의 신분을 바꾸고 그를 머나먼 해외로 도피시켜 보호하기로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 들어가야 하는 금액이 무려 200억 정도였다. 그를 경호하는 것을 백호인력 측에서 도맡아서 해주었지만 이도규는 그 과정에서 지출되는 이 200억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김 부장에게 떠넘겨 버렸다. 하지만 김 부장은 이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갈 곳 없던 자신을 거두어주고 늘 뒤에서 챙겨주었던 조평견이었기에 그에게 진 빚이 있었기에 그 마지막 남은 아들을 지키는 일을 참아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도규에게 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짊어지게 되며 백호인력 측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백호인력에서 주어지는 그 어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게 된다. 어느 날 김 부장은 맞선을 보게 되었다. 사실 그는 재혼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딸 민지가 자꾸만 재혼을 권하는 바람에 결국 마지못해 맞선에 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상대 여성 또한 김 부장과 비슷한 처지였기에 김 부장은 이 만남을 그저 스쳐 지나갈 인연이라고 여겼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지였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이수지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갑자기 뭔 일이지 하고 전화를 받아보니 이수지가 아닌 웬 양아치 같은 놈들이었다. 그들은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했다. 이수지를 납치했으니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튀어오라고.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위험해 보여서 그놈들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다. 가보니 그곳은 어느 한 폐공장이었고 이수지는 그놈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놈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자 하니 이자들은 코인으로 큰돈을 세탁하는 무리였다. 순간 김 부장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어쩌면 이건 그 지긋지긋한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김 부장은 그곳의 패거리를 순식간에 쓸어버렸다. 수십 명이 나가떨어지자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김 부장의 실력을 보고 갑자기 명함을 내밀며 함께 일하자고 제안해왔다. 물론 김 부장은 관심 없었기에 거절했다. 다만 이놈들의 정체를 좀 더 알아내기 위해 김 부장은 그 리더로 보이는 놈의 옷에 몰래 GPS를 붙여두었다. 그리고 이수지를 일단 호텔로 대피시킨 뒤 놈들이 향하는 곳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이자들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했고 무엇보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는 게 소장 이도규 아니었던가. 그래서 김 부장은 이도규에게 연락해 이 상황을 설명했고 코인으로 세탁된 그 돈을 통째로 가로챌 수 있을 것 같다고 알렸다. 그런데 호텔에서 나오자 역시나 이수지를 뒤쫓아온 놈들이 쫓아와 있었다. 김 부장은 그 자들마저 제압한 뒤 캐물었다. 너희는 대체 뭐 하는 회사이며 그 회사가 가진 암호화폐를 어떻게 빼낼 수 있느냐고. 놈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러했다. 자신들은 개미 투자자들을 털어먹는 구조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개미들이 몰려들면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식으로 반복하며 사람들의 돈을 빨아들이는 곳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회사는 한 달에 한 번 정기회의를 연다고 했다. 그리고 이 정기회의는 금고를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 정기회의가 열리는 곳을 찾아가고자 했고 그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골드도어 그 최상층의 프라이빗 플로어였다. 그런데 이 금고에서 돈을 꺼내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다. 이 회사에는 대표가 4명이 있는데 그 넷이 각자 비밀번호를 하나씩 나눠 가지고 있다고 했다. 즉 4개의 비밀번호를 전부 알아야만 그 코인 금고를 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 부장은 그 대표들을 하나씩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간 곳은 골드더의 첫 번째 대표가 운영하는 클럽이었다. 이곳은 돈 많은 VIP들을 접대하는 클럽으로 부자들의 돈을 자연스럽게 회사로 끌어들이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김 부장은 골드더의 첫 번째 대표 신유성과 마주했다. 신유성은 거세게 저항했지만 김 부장에게는 상대가 될 리가 없었다. 김 부장은 그를 손쉽게 제압한 뒤 그가 걸고 있던 목걸이에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OTP 비밀번호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대표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코인 인터넷 방송사를 운영하는 자들로 개미들의 돈을 코인으로 끌어모으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골드도어의 두 번째 대표는 이종윤, 세 번째 대표는 성문강이라는 자들이었다. 하지만 이 자들 역시 결국 김 부장에게 나가떨어졌고 그렇게 김 부장은 3개의 OTP 비밀번호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4번째 대표였다. 그 자의 이름은 김민혁. 확실히 앞선 3명보다는 강한 상대였고 싸움을 배운 자였지만 그래도 김 부장의 적수는 되지 못했다. 결국 김민혁마저 제압해내며 김 부장은 마침내 코인 금고에 4개의 OTP 비밀번호를 모두 모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김 부장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예전에 폐공장에서 김 부장에게 명함을 내밀었던 바로 그 자였다. 그 자는 김 부장에게 말했다. 자신은 사실 이 금고의 지킴이라고. 그러면서 4명의 대표를 전부 제압할 정도의 실력자라며 이 금고를 가질 자격이 있다며 김 부장을 금고로 직접 안내하겠다고 했다. 이 자의 이름은 이세환. 김 부장은 이세환을 따라 나서 금고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그렇게 열어본 금고 안에 들어있던 건 한 대의 휴대폰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려 1000억이 담긴 가상 계좌가 있었다. 그런데 김 부장은 한 가지가 영 마음에 걸렸다.
천억이나 담긴 이 계좌를 이렇게 순순히 넘겨준다는 게 이상했던 것이다. 마치 이세환은 천억쯤은 없어도 그만이라는 태도였으니까. 그래서 김 부장은 직감했다. 이세환의 뒤에 분명 천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만큼 어마어마한 부와 힘을 가진 진짜 배우가 있을 것이라고. 어쨌든 김 부장은 천억이 담긴 그 휴대폰을 소장 이도규에게 넘겼다. 그런데 이 이도규라는 인간은 깎고 또 깎고 온갖 째째한 짓은 다 하더니 겨우 김 부장의 빚 중에서 22억 7천만 원 정도만을 깎아줬다. 그러니까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174억 3천만 원이나 남은 것이다. 천억을 통째로 가져다 바쳤는데 고작 그만큼이라니 김 부장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억울할 노릇이었다. 하지만 김 부장은 별말 없이 묵묵히 다음 임무를 기약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김 부장은 그 이수지라는 여자와 조금씩 썸을 타기 시작한다. 코인과 얽힌 그 임무를 끝낸 뒤 김 부장은 제법 긴 휴가를 받아 딸 민지와 함께 모처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진철이 김 부장을 불러냈다. 자신이 꾸린 팀 RS와 함께 일을 하나 하자는 제안이었다. 들어보니 이랬다. 군에 보급될 장비들이 갑자기 통째로 사라졌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 사라진 규모가 무려 사단 하나에 맞먹는 화력이라고 하였고 개인 화기부터 시작해 전차까지 누군가 작정하고 탈취해 간 게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그래서 이걸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힘들 때마다 늘 자신을 도와준 박진철의 부탁이었기에 김 부장은 당연히 나서기로 했다. 그렇게 그는 RS팀과 합류해 이 임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박진철이 꾸린 RS의 팀원 중에 백단열의 양아들 정태양이 있었다. 오래전 딸 민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김 부장을 벌바위로 유인했던 바로 그 녀석이 대체 왜 여기 있나 싶어 영 불편했다. 그런데 또 하필 박진철은 정태양과 함께 2인 1조로 움직이라고 하였다. 당연히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박진철은 임무를 위해서니 자신을 봐서라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했다. 내키진 않았지만 정태양 역시 전투 능력만큼은 뛰어난 녀석이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김 부장은 정태양과 함께 2인 1조로 임무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금문그룹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방위산업체였다. 사건을 들어보니 이러했다. 애초에 이 수송을 먼저 요청한 것도 금문이었고 이동 경로부터 수송업체 선정까지 전부 금문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하필 울산에서 파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전차를 포함한 사단 하나급의 화력이 몽땅 사라져버린 것. 그래서 김 부장과 정태양은 울산 쪽부터 수색을 시작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울산에서 사라진 보급 장비들이 숨겨져 있는 곳을 찾아냈다. 그래서 김 부장은 그곳을 지키던 금문의 놈들을 제압하였다. 그런데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인질로 붙잡혀 있었다. 바로 땅강아지라 불렸던 특수임무국의 강국철이었다. 알고 보니 강국철은 이 금문그룹의 계획을 홀로 파헤치다가 도리어 붙잡혀 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강국철에게서 김 부장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울산에 숨겨져 있던 이 무기들은 사실 사라진 무기들 전체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머지 50%는 또 다른 곳에 숨겨져 있고 남은 20%는 이미 일반 시민들에게 뿌려져 버렸다고 했다. 이놈들의 계획은 대한민국에 총기 합법화였다. 무기를 시중에 풀어 나라를 뿌리부터 뒤흔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미 방송사부터 군 관계자들까지 상당 부분이 금문의 소나기에 넘어간 상태였다. 다만 한 가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대한민국 최대 방위산업체의 회장이라는 자가 대체 무엇을 위해 자기 나라를 이토록 무너뜨리려 하는가? 이 사태를 한시라도 빨리 막기 위해 김 부장 일행은 금문 본사로 향했다. 그런데 본사에 도착해보니 이미 RS의 팀원 한 명이 먼저 투입됐다가 당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전 코인 사건 때 금고를 지키던 바로 그 문지기 이세환이 있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 떨어졌다. 천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넘겨주던 그 배우, 바로 그 배우가 금문이었던 것이다. 김 부장은 이세환을 제압했다. 하지만 당한 RS 팀원의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했기에 일단 금문 본사 수색을 중단하고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 후 김 부장은 금문 회장이 국회의사당의 의원들을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보니 금문은 국무총리를 납치하려 하고 있었고 국무총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RS의 일원이 또 크게 다쳤다. 그리고 땅강아지라 불리던 강국철이 그곳에서 끝내 목숨을 잃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게 되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은 금문그룹의 회장 나무철이었다. 그런데 이자의 정체가 예사롭지 않았다. 나무철은 과거 신군부 시절 특수부대 제0부대에 소속되어 코드네임 1이라 불리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 제0부대는 훗날 김 부장이 몸담았던 백두산 부대의 전신격이었다. 그리고 나무철에게는 이 모든 일을 벌인 이유가 있었다. 젊은 시절의 나무철은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한 군인이었다. 그와 동료들은 조국을 지키는 일에 삶을 바쳤고 그 안에서 사람답게 사는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나라는 그들을 그저 소모품으로 썼을 뿐이었다. 필요할 때는 애국을 강요하고 쓸모가 닿으면 가차없이 버렸다. 그렇게 나무철은 자신을 도구처럼 쓰고 내던진 국가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 배신 끝에 나무철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이 나라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미 뿌리부터 썩어버렸다는 것. 돈만 있으면 어떤 죄도 덮이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은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나라. 그런 나라는 손봐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방법이 바로 무정부 도시였다. 온 나라에 총과 무기를 풀어 극도의 혼란을 일으키고 병든 몸이 순식간에 무너지듯 이 썩은 나라를 통째로 붕괴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 자신 같은 사람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는 나라를 새로 세우겠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온 나라에 무기를 뿌린 그 총기 합법화의 진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미친 야망이었다. 하지만 김 부장은 그 말을 마냥 헛소리로 흘려들을 수만은 없었다. 남쪽에도 북쪽에도 이용당하고 끝내 이름조차 잃은 채 버려졌던 자신의 지난날이 나무철의 이야기에 그대로 겹쳐졌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무철은 김 부장이 걸어갈 수도 있었던 또 하나의 길이었다. 다만 나무철이 세상을 불태우는 쪽을 택했을 때 김 부장은 지켜야 할 딸을 택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나무철은 실력마저 압도적이었다. 김 부장이 구사하는 모든 기술과 움직임, 그 원조가 바로 이 나무철이었기에 그는 김 부장의 거의 상위 호환이라 할 만한 상대였다. 그렇기에 김 부장 혼자서 상대하기엔 도저히 벅찬 상대였다. 바로 그때 박진철이 김 부장을 도우러 달려왔고 그리고 뒤이어 성한수까지 합류했다. 그렇게 세 사람이 힘을 합친 끝에 마침내 나무철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근무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고 이 사건에 얽힌 인물들 역시 전부 엄벌에 처해졌다. 금문 사건을 마무리 지은 뒤 김 부장은 아레스에 잠시 몸을 빌려준 대가로 3억쯤을 받아 또 빚을 갚는데 보탰다. 그리고 이제 좀 쉬려던 참이었는데 또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학교에 무슨 일이 생겼으니 좀 와봐야 할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 상황을 들어보니 학교 측에서 민지에게 유학 제안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사연은 이랬다. 민지가 영화 시놉시스 공모전에 참가했는데 그 작품이 해외에서도 화제가 된 모양이었고 그 덕분에 프랑스와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것이다. 민지에게 재능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민지에게 처음으로 꿈이 생긴 듯했다. 아버지로서 그 재능과 꿈을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었지만 예체능인 만큼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 결국 김 부장은 마음을 먹었다. 딸의 꿈을 위해서라면 백호인력에 어떤 의뢰든 가리지 않겠다고. 한편 민지 역시 그 꿈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강원도의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했고 김 부장은 다소 걱정되었지만 민지의 꿈을 위해 허락했다. 그렇게 김 부장이 받아든 이번 임무는 현직 경찰을 납치하라는 것이었다. 납치 대상의 이름은 박홍진.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역대급 엘리트 경찰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자를 납치하라는 걸까? 알고 보니 이 박홍진과 뒤로 커넥션이 있는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에서 박홍진을 일부러 경찰로 심어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 조직의 대표는 추등만이라는 자로 백호인력의 소장 이도규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었다. 박홍진을 납치하라 지시한 건 바로 이 추등만이었다. 내막은 이러했다. 강원도 출신의 박홍진을 후원해 경찰로 키워놨더니 어느 정도 입지가 오르자 더는 더러운 일을 하기 싫다며 박홍진은 조직과 연을 끊으려 했던 것이다. 추등만은 그 배신이 괘씸하여 그를 납치해오라 한 것이었다. 어쨌든 김 부장은 임무대로 박홍진을 납치해왔고 그놈들은 그 박홍진을 죽여버렸다. 그렇게 임무는 완수됐다. 그런데 추등만이 굳이 이 일을 백호인력에 맡긴 데에는 다른 속셈이 있었다. 박홍진을 처리한 뒤 자신의 오른팔인 자를 다시 경찰 뿌락치로 심으려는 것. 그러면 오른팔 자리가 공석이 되니 그 자리에 김 부장을 앉히려는 계산이었다. 그렇게 김 부장은 파견직으로 추등만의 오른팔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추등만은 민자도로 사업에 전력을 다해 투자하고 있었다. 그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는데 김 부장의 활약으로 이 모든 게 손쉽게 풀려나갔다. 경쟁사와 무력으로 부딪혀야 할 때는 완벽하게 처리했고 투자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까지 흠잡을 데 없이 해냈다. 그렇게 추등만은 민자도로 사업의 모든 권리를 순조롭게 손에 넣는 듯했다. 그런데 KOJ 홀딩스라는 곳이 이걸 중간에서 가로채려 들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용병으로 고용된 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자는 전 아레스 출신의 알렉산더 발렌티나였다. 하지만 발렌티나는 김 부장이라는 상대를 마주하고는 계산을 달리했다. 자신이 받은 용병 비용에 비해 이 김 부장이라는 자를 상대하는 난이도가 너무 높았던 것이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발렌티나는 결국 KOJ 홀딩스에서 맡은 임무를 포기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경쟁자도 방해꾼도 모두 사라지자 추등만은 김 부장에게 수고했다며 이제 그만 쉬라고 했다. 그런데 김 부장은 뭔가 마음에 걸렸다. 모든 일이 너무 쉽게 착착 풀려나간다는 느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아레스 쪽 인물에게서 연락이 왔다. 애초에 블랙마켓을 통해 발렌티나를 고용했던 KOJ 홀딩스 쪽에서 발렌티나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에 크게 분노했다는 것이다. KOJ 측은 블랙마켓 본사에 강하게 항의하였으며 이 일을 공론화해 블랙마켓의 신용을 떨어뜨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발렌티나가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을 전부 죽이려 들 거라는 소식이었다. 김 부장은 직감했다. 만약 발렌티나가 자신마저 노린다면 정면 승부 대신 자신의 주변 사람을 인질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있고, 즉 민지가 또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김 부장은 민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곳으로 서둘러 향했다. 그런데 마침 그 근처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발렌티나가 누군가를 해치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민지가 아니었고 뜻밖에도 주강찬의 딸 주혜리였다. 대체 왜 이곳에 민지가 아닌 주혜리가 있는지, 왜 발렌티나가 주혜리를 노리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늦지 않게 도착했다고 판단한 김 부장은 발렌티나와 맞붙었다. 확실히 발렌티나는 전 아레나 출신답게 강했다. 그런데 한창 싸우던 도중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주혜리가 인질로 잡히고 말았고, 바로 그때 어디선가 민지가 나타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강찬과 함께였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는 사이 발렌티나는 주혜리를 찔렀고 이번엔 민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김 부장이 뒤따랐지만 이미 한 발 늦은 상황이었다. 그렇게 발렌티나의 공격이 그대로 민지에게 꽂히려는 순간 그 공격을 주강찬이 몸으로 막아섰다. 자기 몸으로 민지 대신 그 칼을 받아낸 것이다. 그러고는 주강찬은 김 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네 딸을 살렸으니 우리 혜리도 제발 살려달라고. 주강찬의 희생 덕에 김 부장은 마침내 발렌티나에게 다다를 수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그녀와 사투를 벌였다.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던 그때 아레스 멤버들이 도착하며 상황은 종료됐다. 치명상을 입은 해리 역시 아레스의 도움으로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 이 일을 겪으며 김 부장은 한 가지를 생각했다. 주강찬, 한때 자신의 딸 민지를 위협했던 자였거늘. 하지만 어쩌면 그 역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던 게 아닐까. 방식이 아무리 잘못됐다 한들 결국은 제 가족을 지키려 했던 한 아버지였을 테니까라고. 그리고 김 부장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더라도, 어떤 길을 걷게 되더라도 오직 민지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휴가가 끝나고 김 부장이 백호 인력으로 복귀한 어느 날 이도규가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백호 인력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가 닥쳤다는 것이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지난 사건으로 신용에 타격을 입은 블랙마켓이 그 책임을 물어 아레스와 백호 인력을 콕 집어 겨냥한 것이었고, 얼마 전 블랙마켓 측이 직접 찾아와 백호 인력을 해체하라 요구했지만 이도규는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무실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블랙마켓의 요구를 듣지 않자 미리 폭탄을 심어둔 것이 분명했다. 이도규는 분노로 들끓었다. 그가 그토록 분노하는 모습은 김 부장조차 처음 보는 것이었다. 때마침 박진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레스 역시 블랙마켓 측으로부터 똑같이 공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하여 이도규와 박진철은 블랙마켓에 대항하기 위해 처음으로 손을 잡기로 했고, 김 부장은 그 즉시 백호 인력 인원들과 함께 블랙마켓의 한국 지부로 향했다. 아레스와 백호 인력의 인원들이 그곳의 자들과 맞붙는 사이 김 부장 역시 간부급 하나와 싸우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실력은 분명 김 부장이 월등히 앞섰는데 이 자는 이상하리만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칼로 베어내도 끝까지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처럼. 어쨌든 그 자를 정리한 뒤 김 부장은 건물 내부로 들어섰다. 안에서는 이도규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상대를 본 순간 김 부장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상대는 오래전 북한에서 김 부장의 의형제이자 단 하나뿐인 친구였던 66번이었다. 김 부장은 믿기지 않았다. 아주 오래전 자신을 위해 죽었던 그가 지금 김 부장의 눈앞에 보란듯이 살아있었다. 생김새도 몸놀림도 틀림없는 66번이었다. 김 부장은 무의식적으로 이도규를 막아섰다. 그리고 사실상 애원하듯 이도규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다. 저 남자만큼은 자신이 상대하게 해달라고. 그 대가로 이번 일의 수수료는 포기하겠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든 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일지라도 이유를 묻지 않고 전부 하겠다고. 이도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66번은 몸을 돌려 도망쳤고 김 부장은 그 뒤를 쫓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어느 옥상에서 다시 마주섰다. 궁지에 몰린 66번을 앞에 두고 김 부장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다. 하지만 66번 역시 아까 그 간부처럼 감정이라고는 없는 꼭두각시 같아 보였기에 기억마저 잃었을 거라 김 부장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66번이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다 73번. 그동안 잘 지냈나? 라고. 그리고 뒤이어 건넨 말은 이제 죽어줘야겠다는 것이었다. 김 부장은 너무나 놀랐다. 꼭두각시인 줄만 알았던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자신을 기억하면서도 죽어달라는 말을 하다니.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김 부장은 깨달을 수 있었다. 블랙마켓이 감정 없는 살인병기를 만들기 위해 무슨 짓을 한 게 분명하다고. 그래서 김 부장은 마음을 먹었다. 어떻게든 66번을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그래서 전력을 다해 그를 상대했다. 사실 김 부장은 과거 단 한 차례도 66번을 이겨본 적이 없었지만 자신을 살려준 그 친구를 이번에는 자신이 살려낼 차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온 힘껏 그를 상대했고, 그렇게 김 부장은 마침내 66번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그리고 김 부장은 66번을 원상태로 되돌릴 방법이 분명 있을 거라 믿었다. 그래서 아레스의 의료를 책임지는 산티아고에게 연락해 물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인 것 같냐고. 그는 답했다. 이들이 맞은 약은 예전에 꽤나 유명했던 살인병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뇌하수체를 조절하는 약물
비원이라 불리우는 약물이라 했다. 블랙마켓이 그걸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약물에 당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RS의 정태양이 다급히 찾아와 말했다. 지금 이곳으로 블랙마켓의 넘버원이 직접 오고 있다고. 그 자는 킹이라 불리는 인물로 뒷세계에서 왕이라 칭해지는 존재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국 지부 건물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김 부장은 서둘러서 66번과 정태양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다. RS와 백호 인력은 한데 모여 킹에 맞서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박진철의 말에 따르면 블랙마켓 간부들의 몸에는 생체칩과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다고 했다. 그 간부들의 몸에서 생체칩과 도청 장치를 꺼내 박진철 무리가 킹을 자신 쪽으로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이 김 부장은 정태양과 함께 RS의 의무관에게 66번을 데려가 원상태로 돌려놓고자 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RS 본부로 가던 길목에 그 의무관 산티아고가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곳엔 킹이라는 자 또한 있었다. 킹은 박진철이 세운 계획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그리하여 자기 부하들에게는 박진철을 쫓게 하고 정작 자신은 김 부장 쪽을 쫓아온 것이었다. 그렇게 강한 김 부장마저 킹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김 부장은 전력을 다해 그자에게 맞섰지만 그 강함은 가히 압도적이었다. 의아했다. 분명 나이가 지긋한 자였고 신체적으로는 전성기가 한참 지났을 텐데 어째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힘이 있는 건지. 김 부장은 킹에게 두들겨 맞으며 팔이 부러졌고 그동안 쌓인 피로까지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에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 자신의 곁을 지켜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오랜 벗 66번까지 그 모두를 떠올리니 도저히 주저앉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 그 자를 이길 수는 없었고 결국 김 부장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김 부장이 쓰러져 있는 사이 성한수와 백호 인력 RS의 인원들이 뒤늦게 달려와 킹과 맞섰고 킹이 전성기를 한참 지난 몸으로도 그토록 강했던 건 신의 약물이라 불리는 약을 복용했기 때문이었는데 이 약물 역시 산티아고가 개발한 해독제로 무력화할 수 있었다.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어준 덕에 김 부장은 다시 정신을 차렸고 그리고 66번 또한 산티아고가 만들어낸 비원의 해독 약물 덕분에 마침내 다시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김 부장은 66번과 함께 다시 킹에게 다가섰고 지난 과거 이후로 이 둘은 오랜만에 어깨를 맞대고 합을 맞춰 킹에게 맞섰다. 신의 약물이 사라진 뒤에도 킹은 여전히 강했지만 이제는 쓰러뜨리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기에 그렇게 김 부장은 66번과 힘을 합쳐 마침내 그 킹을 제압해낼 수 있었다. 킹을 쓰러뜨린 뒤 66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김 부장 내 이름은 그 가혹한 훈련으로 인해 너 자신은 잊어버렸겠지만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고. 그 지옥 같은 훈련소에서 자기 자신조차 잊어버려야 했던 이름, 평생을 번호로만 불려온 김 부장의 진짜 이름. 66번은 그 이름 석자를 김 부장에게 들려주었다. 잊어버렸던 김 부장의 이름은 바로 김태형이었다. 김 부장은 그동안 누군가 자신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을 때마다 김 부장은 그저 자신을 김 부장이라고만 답해왔다. 그런데 이제서야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다. 분명 김 부장은 매 순간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름 석자는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의 그는 그저 딸 하나를 둔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버지였기에 꿈보다 현실을, 자유보다 가족을 택해온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과 같은 사람이었기에 지나온 길이 어떠했든 과거의 자신이 누구였던 간에 이제 그에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일 뿐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답을 내렸다. 내 이름은 김태형이 아니라 그냥 김 부장일 뿐이라고. 블랙마켓 사건이 끝난 후 김 부장은 약속대로 자신의 가치관과는 다른 임무마저 받아들이며 백호 인력의 업무를 묵묵히 다하고 있었다. 한 번은 미성년자들을 감금한 채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업체 1회에 4개의 계열사 중 하나인 1MC AN에서 보안 업무를 맡기도 했다. 결코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기에 김 부장은 그렇게 어떤 임무든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호 인력으로 웬 고등학생 하나가 찾아왔다. 이놈은 돈 한 푼 없이 와서는 다짜고짜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다. 이놈의 이름은 성요한. 본래 백호 인력은 오직 돈을 받고 움직이는 곳이었으니 돈 한 푼 없는 놈의 의뢰를 받아줄 리 없었다. 그래서 직원들은 그놈을 내쫓으려 했다. 그런데 이놈은 그런 백호 인력의 직원들을 때려잡을 정도로 싸움에 능한 놈이었다. 제 아무리 백호 인력의 주전력이 아닌 자들이라 해도 다 큰 어른 둘을 이런 식으로 때려 눕힐 정도라면 엄청난 재능을 지녔음이 분명했다. 이도규는 그런 성요한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를 백호 인력에 영입하고자 했다. 한편 김 부장은 성요한을 보며 마치 자신을 보는 듯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 아이마저 자신처럼 이곳에 끌어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도규가 마음에 들어 한 이상 놓아줄 리가 없었고 그렇게 결국 성요한은 백호 인력의 새로운 인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도규는 성요한을 가르치라며
김 부장에게 그놈을 붙여 한 임무에 투입시켰다. 이번 의뢰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자금 세탁 조직 중 하나 A컴퍼니의 대표 윤태건의 아들을 보호하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경쟁 업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니 곁에 머물며 지켜달라는 의뢰였다. 윤태건 아들의 이름은 윤시온이다. 그리하여 김 부장은 성요한과 함께 윤시온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잠입하게 되었다. 윤시온의 곁을 맴돌려면 성요한이 윤시온과 친하게 지내야 했는데 성요한은 오히려 윤시온을 패버리며 이를 그르치고 말았다. 그런데 하필 그 학교는 성한수의 아들인 성태훈이 다니던 학교였다. 그리고 성태훈은 그곳의 짱이었다. 성태훈은 전학 오자마자 난리를 치는 성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렇게 둘은 만나자마자 맞붙게 되었다. 둘 다 싸움에 있어서는 재능이 엄청난 천재들이었기에 승부는 쉽게 나지 않았다. 문제는 그 사이 이번 임무의 타깃인 윤시온이 교실을 벗어나 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 윤시온은 누군가로부터 납치되고 말았다. 다행히 김 부장은 미리 윤시온의 소지품에 GPS와 도청기를 달아둔 터였기에 어디로 잡혀갔는지 추적은 가능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이번 일은 성요한이 직접 벌인 일이니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그놈에게 직접 가서 구해오라 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일을 무사히 해결한다면 백호 인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이런 임무에 성요한 혼자를 투입하는 건 분명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실전만큼 빠른 성장은 없다는 걸 알았고 싸움에 관한 재능과 잠재력만큼은 그 누구보다 앞선 놈이었기에 걱정은 되었지만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김 부장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성요한은 그곳에 침입해 앞을 가로막는 놈들을 쓸어버리며 들어갔으나 끝내 윤시온과 함께 붙잡혀버리고 말았다. 아무래도 혼자서 완수하기엔 어려운 임무라 판단한 김 부장은 성태훈에게 연락을 넣어 성요한을 도와주라고 부탁했다. 김 부장에게도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발 뻗고 나서주는 친구이자 동료들이 있듯이 성요한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김 부장은 둘이 힘을 합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김 부장 역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몰래 그곳에 잠입한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몰래 잠입해 있던 김 부장을 뒤에서 공격해왔다. 그 자는 이곳의 대장으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였고 이름은 이원도, B컴퍼니의 총수인 놈이었다. 그렇다. 윤시온을 위협하던 경쟁 업체가 바로 이 B컴퍼니였고 애초에 윤시온의 납치를 지시한 것도 바로 이 이원도라는 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원도는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냈다. 백호 인력에서 온 것이냐고. 그러더니 지금 당장 이도규를 이곳으로 부르라고 말했다. 윤시온을 구하러 왔더니 왜 B컴퍼니의 총수란 자가 이도규를 찾는 것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이유가 어쨌건 간에 당연히 그 자의 말을 무시했고 그렇게 이 자와 맞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원도라는 자는 너무나도 막강했다. 저 거구에서 나올 수 없는 속도와 김 부장이 깔아둔 은사마저 맨손으로 뜯어버리는 괴력까지 김 부장이 느끼기엔 마치 이도규를 상대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김 부장은 물었다. 대체 왜 이도규를 찾는 거냐고. 대체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거냐고. 그러자 이원도가 입을 열었다. 사연은 이랬다. 원래 이원도와 이도규는 젊은 시절 거리에서 함께 구르던 둘도 없는 절친이자 의형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원도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 그녀의 이름은 김연우. 하지만 이도규 역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렇게 둘은 한 여자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로 약속했다. 그날 이후로 이원도는 그녀에게 수없이 많은 구애의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답장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서 딱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내용은 이러했다. 자신이 지금 해외에 있는데 상황이 많이 위험해졌다고. 그 편지를 보고 이원도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해외 사방 곳곳을 뒤져가며 오로지 그녀를 찾는 데에 수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사실은 이도규가 중간에서 작정하고 벌인 짓이라 했다. 둘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편지를 전부 가로챘고 그 단 한 통의 편지마저 이도규가 보낸 것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이원도는 수십 년의 인생이 허망하게 사라졌고 그 분노가 이도규를 향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이원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순간 그곳으로 이도규가 직접 찾아왔다. 이원도는 이도규를 보자마자 싸움을 걸었다. 수십 년 묵은 증오가 정면으로 부딪히던 바로 그때 이대로라면 정말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끝날 싸움이었기에 여태껏 감춰져 있던 진실을 마침내 이도규가 직접 입을 열며 밝혀냈다. 사실 그동안 중간에서 손을 쓴 건 이도규가 아니라 이원도의 식구인 박진명이라는 여자가 벌인 일이었다. 박진명은 오래전부터 이원도의 곁에 있으며 그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원도의 연애를 헌신적으로 돕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질투에 눈이 멀어 이원도와 김연우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가 쓴 편지들을 몰래 빼돌려 없애왔던 것이었다. 이도규는 이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마치 자신이 한 짓인 양 그녀를 위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도규는 박진명이 이원도를 짝사랑한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도규 역시 오랜 세월 한 사람만을 짝사랑해온 처지였기에 짝사랑의 마음과 그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것이다. 이원도는 이 얘기를 듣고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동안 늘 곁에서 자신을 서포트해주고 도와줬던 박진명이었기에, 그리고 그녀가 언제나 자신만을 바라봐왔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원도는 결국 모든 걸 이해하며 받아들였다. 그렇게 오랜 기간 오해로 틀어져 있던 이원도와 이도규의 사이도 다시 절친 사이로 돌아오게 되었다. 어른들의 오해가 풀리면서 붙잡혀 있던 윤시온도 무사히 풀려났고 김 부장의 임무 역시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한편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박진명은 끝내 스스로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조용히 B컴퍼니를 떠났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난 후 김 부장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박진철이 김 부장을 RS로 데려가고자 백호인력 측에 스카우트를 제안해 왔다는 것이었다. 조건은 김 부장이 백호인력에 지고 있던 빚을 전부 청산해주는 것. 이도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김 부장은 백호인력에서의 경력을 마무리한 채 RS의 새로운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김 부장은 진정한 RS의 일원으로서 첫 임무에 투입되었다. 장소는 필리핀의 민다나오 서부. 임무는 이송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차량을 중간에서 가로채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그리 어렵지 않은 임무였기에 김 부장은 그곳의 필리핀 갱단을 모조리 쓸어버리며 성공적으로 첫 임무를 완수하였다. 그런데 이 첫 임무가 끝난 후 특임국 국장 불독이라 불리우는 자가 RS에게 한 가지 의뢰를 요청해왔다. 의뢰 내용은 이러하였다. 최근 대한민국 블랙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비밀리에 감춰져 있어야 할 정보가 너무나도 쉽게 유출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특임국이 RS에 맡기고자 한 일은 해외에서 신상이 노출되어 위험에 빠진 요원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환송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구출해야 할 인물이 있다고 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기밀을 쥐고 있는 쿠로다 히카루라는 자였다. 이 자가 가지고 있는 기밀이 다른 놈들 손에 들어가면 골치가 아파진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김 부장은 히카루가 여관 주인으로 위장해 숨어 지내고 있다는 하 얼빈으로 곧장 향했다. 그런데 히카루는 북한 최고위층과도 연관되어 있는 자라 북한 쪽에서도 쫓기고 있는 몸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김 부장이 도착했을 때 히카루는 이미 놈들에게 붙잡혀 어딘가로 끌려가던 중이었다. 그래서 김 부장은 그 뒤를 따라잡아 그렇게 북한 놈들을 쓸어버렸고 그렇게 무사히 쿠로다 히카루를 되찾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히카루의 상태가 이상했다. 납치될 당시 독극물 같은 걸 먹였는지 히카루는 제정신이 아니어 보였고 몸에는 총상까지 있었다. 그리고 그때 박진철에게서 연락이 왔다. 특임국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고 RS의 일원 중 한 명인 샤샤도 누군가에게 납치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의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왜 특임국의 블랙 요원에 대한 내부 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았는지를 말이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요원으로 활동하다 국가에게 버림받은 자들이 독자적으로 뭉쳐 조직을 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왠지 이번 일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일일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수상한 놈 하나를 발견했고 그리하여 김 부장은 그놈에게 다가가 정보를 캐내고자 했다. 쿠로다 히카루에게 정체불명의 약물을 투약한 게 너냐고, 대체 무슨 약물을 투약한 거냐고. 그러자 그놈은 말했다. 히카루에게 투약한 약물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독 전문가쯤 되어야 간신히 해독이 가능한 끔찍한 맹독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세계에서 손꼽히는 독 전문가가 다름 아닌 RS에도 있었다. 바로 RS의 의료를 책임지는 산티아고 이안이었다. 그가 곧장 이쪽으로 넘어와 쿠로다 히카루에게 해독제를 투입할 수 있었고 그렇게 쿠로다 히카루는 무사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특임국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쿠로다 히카루를 데리고 RS 본진으로 향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듣게 되었다. 한 나라의 정보국 국장이 살해당했음에도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곧 한국에서 개최될 PAS 때문이라 하였다. PAS란 5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담으로 당장 이틀 뒤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만약 국장이 살해당했다는 이유로 그런 자리를 취소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대한민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없던 일 마냥 넘어가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까 붙잡아온 수상한 놈에게서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놈들의 이름은 아르카나라는 비밀 조직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번 임무에서 놈들의 최종 목적은 처음부터 RS의 샤샤였다고 했다. 대체 왜 그 녀석들의 목적이 샤샤인가 하니 샤샤는 사실 전 미국 대통령의 손녀이자 차일드 가문의 사라진 막내딸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놈들이 원한 건 용병 샤샤가 아니었다.
그 이름 아래 지워져 있던 에디스 차일드라는 신분이었던 것이다. 차일드 가문은 미국 정계의 뿌리 그 자체나 다름없는 집안이었다. 그리고 그 직계 혈족의 생체 정보는 대통령 경호체계의 가장 안쪽에 등록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샤샤의 얼굴과 지문, 그 홍채는 어떤 검문선이든 통과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열쇠였던 셈이다. 이 아르카나 놈들이 PAS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하려 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즉 놈들에게 샤샤는 회담장을 여는 열쇠이자 그 자리에 남겨질 범인이었던 셈이다. 아레스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아레스는 놈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PAS 회담이 열리는 곳으로 잠입하기로 했다. 일부러 건물을 정전시켜 내부에 모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다음 곳곳에 배치된 아르카나 놈들을 쓸어버리고 샤샤를 되찾는 것이었다. 김 부장은 쿠로다 히카루와 함께 잠입 및 정보조로 움직였다. 그렇게 약속된 정전이 일어난 순간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아르카나 놈들에게 접근하며 처리해 나갔다.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해 좀 더 정보를 캐기 위해 그놈을 인질로 잡아두었다. 그런데 정작 내부로 잠입한 본대 쪽 인원들과 연락이 닿질 않았다. 분명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하여 김 부장은 내부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들어섰을 때 딱 봐도 적처럼 보이는 놈이 현장을 도망치려 하고 있었고 먼저 투입되었던 66은 이미 당해 쓰러져 있었다. 김 부장은 느낌으로 이놈이 이번 일을 벌인 놈이라는 걸 직감했다. 이놈의 정체는 아르카나의 보스인 오로라라는 자였고 그리하여 김 부장은 이 자를 단숨에 저지해냈다. 궁지에 몰린 오로라는 샤샤를 인질로 잡았지만 쿠로다 히카루의 기습 덕분에 샤샤를 그놈에게서 구해낼 수 있었다. 아르카나의 보스 오로라는 그렇게 히카루의 손에 최후를 맞았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다. 그 현장에는 오로라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던 또 한 명의 사내가 있었는데 그놈은 오로라가 샤샤를 인질로 삼으며 혼란을 만든 틈을 타 유유히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아르카나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피해는 생각보다 컸다. 66은 상처가 심해 입원하게 되었고 그날 밤 회담장에 먼저 투입되었던 대원들 대부분이 한동안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런데 그때 66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다. 아르카나의 보스인 오로라와 함께 있던 자. 그 자는 아르카나의 상위 조직인 디바인 조직의 둠이라 불리는 자인데 싸우는 내내 무언가를 자꾸 묻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아레스에 그 사람이 있느냐고, 오늘 이 자리에 그가 나오느냐고 말이다. 그리고 들어보니 그놈이 찾고 있던 인물은 싸움의 신이라 불리는 그 사람이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이후 놈들의 본진으로 투입되기 전 싸움의 신이라 불리는 그 자에게 연락해 이 이야기를 전했다. 김 부장의 이야기를 듣자 그 싸움의 신도 곧장 놈들의 본진으로 가주겠다고 하였다. 과거에 둠이라는 자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무언가 사연이 있는 듯했다. 한편 샤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레스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유를 듣자 하니 이러했다. 사실 샤샤의 진짜 이름은 에디스 차일드로 차일드 가문의 막내딸이었다. 다만 아버지의 하룻밤 실수로 태어난 사생아였다. 그래서 가문 안에서 인권조차 없을 만큼 무시당해왔고 가문의 일원은커녕 사실상 하녀처럼 부려지던 신세였다. 그런데 그녀가 그 집을 뛰쳐나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어느 날 저택에서 사람이 한 명 죽었던 적이 있었다. 오래도록 그 집에서 일해온 집사였다. 그리고 가문은 그 일을 이렇게 정리했다. 에디스가 장남인 아서 차일드를 꼬드겼고 집사를 죽인 뒤 도망쳤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날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있던 건 다름 아닌 그 장남 아서 차일드였다. 아서 차일드의 평소 행실이 어떤 인간인지는 가문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어머니인 차일드 부인은 그런 장남을 감싸며 차남인 빅터에게 그 현장을 정리하라고 압박을 넣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샤샤는 그 집에서 도망친 게 아니었다. 장남이 저지른 짓을 통째로 뒤집어 쓴 채 쫓겨나듯 지워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샤샤가 살아있는 한 차일드 가문의 장남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아는 목격자가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문제는 그렇게 지워졌던 이름이 다시 세상에 나와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가문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은폐하려 들 것이고 그로 인해 아레스에도 타격이 갈 것이었다. 그래서 아레스를 떠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진철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은 이러했다. 대한민국이 아레스를 불법 무장단체로 지정해버렸다는 것. 명분은 다름 아닌 아르카나와의 전쟁이 펼쳐졌던 그날 밤이었다. 아레스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밤이 그대로 아레스를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샤샤는 말했다. 아마도 차일드 가문의 짓일 거라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할 거라고. 이를 해결할 방법은 오로지 자신이 다시 차일드 가문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박진철이 그걸 받아들일 리 없었다. 그리고 사실은 샤샤 역시 아레스를 떠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박진철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돌리게 되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아르카나와의 싸움에서 아레스의 전력 대부분이 빠져나간 상황이었고 게다가 이제는 국내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 예전처럼 정보를 얻어올 창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김 부장은 전 경성회 출신의 타이키라는 놈을 데려왔다. 부족한 손을 채우는 동시에 뒷세계 소식에 누구보다 밝은 놈이었기 때문이다. 타이키가 말하길 아르카나의 상위 조직인 디바인이라는 조직이 아레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차일드 가문과 접선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다. 물론 이 두 조직은 서로 상극이라 힘을 합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는 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손을 잡는다면 아레스는 그날로 끝이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인질로 데려온 아르카나 놈들에게서 디바인에 대한 정보를 캐냈다. 그리고 박진철은 발렌티나와 성한수를 디바인 본부 쪽에 스파이로 잠입시켰다. 그 둘 덕분에 확실한 정보를 캐낼 수 있었다. 디바인과 차일드 가문의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 더 건져 올린 것이 있었다. 바로 디바인이 차일드 가문 몰래 그들의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이렇게 생각했다. 현장에 직접 침투해 디바인 보스와의 대화를 이끌어낸 뒤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차일드 쪽에 전달하는 것. 디바인이 차일드의 뒤통수를 치려 했다는 사실을 차일드가 직접 듣게 만드는 것이었다. 즉 타깃을 아레스가 아니라 디바인 쪽으로 돌아서게 만들려는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김 부장은 본격적으로 디바인의 본진부터 먼저 치러 가고자 했다. 그렇게 본진에 도착했을 때 김 부장은 디바인의 우두머리라는 놈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놈의 이름은 레이번. 그런데 그놈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애초에 디바인의 목적은 아레스가 아니었다고, 처음부터 차일드 가문이었다고 말했다. 아르카나가 미국 대통령이 쓰러진 자리에 차일드 가문의 핏줄을 세워두는 것, 그건 아레스를 무너뜨리기 위한 판이 아니라 세계를 뒤에서 주무르던 차일드 가문의 권위를 제 손으로 무너뜨리게 만들기 위한 판이었다. 그리고 그 대화는 김 부장의 계획대로 고스란히 차일드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어쨌든 김 부장은 이 디바인의 보스라는 놈과 맞붙게 되었다. 그런데 이놈은 정말 엄청나게 강한 자임이 분명했다. 절도 있게 급소만을 노려오는 완성도 높은 군용 무술. 김 부장이 그간의 싸움에서 얻어온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 만큼 강한 자였다. 치고받는 기나긴 싸움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싸움 끝에 김 부장은 결국 간신히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을 끝으로 김 부장은 이 레이번이라는 자가 왜 디바인을 설립했는지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레이번은 한때 누구보다 세상의 평화를 바라며 군인이 된 자였다. 하지만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분쟁 지역에서 국가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다. 그로 인해 전쟁이 터지며 레이번이 아끼던 그곳의 아이들마저 처참하게 희생되었다. 국가에게 버림받고 지켜야 할 것들을 전부 잃은 그는 그렇게 망가진 세상을 직접 갈아엎겠다며 이상국가 건설을 목표로 디바인을 세운 것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놈은 김 부장에게 물었다. 세상의 평화를 바라느냐고. 그러면서 USB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적어도 세상의 평화를 바란다면 이걸 갖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레이번의 디바인은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김 부장은 그놈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놈을 살리기 위해 들쳐업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렇게 디바인과의 싸움도 마무리되었고 김 부장은 아레스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놈이 건네준 USB 하나와 함께 말이다. 그 안에는 차일드 가문의 약점이라 불리는 것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자료였다. 레이번이 말하길 나머지 반쪽은 태블릿 PC에 있다고 했다. 그 안에는 차일드 가문이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유도해왔다는 증거가 담겨있다고 했다. 전쟁이라는 피바다 위에서 세계를 쥐락펴락하며 지금의 권위를 쌓아 올렸다는 것. 레이번이 겪었던 그 분쟁 역시 알고 보니 차일드 가문이 뒤에서 두 나라를 이간질해 벌어진 전쟁이었다. 놈이 그토록 차일드에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 진짜 차일드 가문 사람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지금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놈들은 모두 가짜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놈들은 그 가짜라는 타이틀을 지우기 위해 이런 정보들을 없애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샤샤가 그토록 철저하게 지워져야 했던 이유도 설명이 되었다. 문제는 손에 쥔 반쪽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USB에 담긴 건 정황뿐, 그것을 뒷받침할 물증은 전부 나머지 반쪽인 태블릿 PC에 있었다. 그리고 그 태블릿 PC는 디바인의 정보 담당 간부 오웰이라는 자에게 있다고 했다. 오웰은 아레스가 본진을 급습했을 때 가장 먼저 정보를 챙겨 도주한 놈이었다. 그런데 그때 히카루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오웰이라는 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오웰을 죽인 자는 빅터 차일드와 함께 온 차일드 가문의 셋째 필립 차일드였다고 했다. 즉 김 부장이 본진에서 흘려보낸 그 대화가 놈들을 움직인 것이었다. 자신들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차일드 가문이 한 발 먼저 움직인 것이다. 그렇게 차일드 가문과의 전쟁을 앞둔 채 아레스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